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커뮤니티의 한 분이 보내주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그 무게와 냉기에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비밀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쩌면 환상에 불과할 그 평화를 위해 모든 이름과 세부사항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게 알려진 그 병, 그 상태는 제가 겪은 가장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치 제 고통이 당신하고 신경 소름이 돋는다면 이 댓글을 남겨두세요. 외로움은 같은 아픔을 느끼는 이가 있다는 걸 알 때 조금 덜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 깊은 곳을 파고드는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제 이름은 민소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흐린가 알날 의사를 찾은 이유는 기침이나 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피로감, 이름 없는 슬픔이 매일 아침을 진처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증상을 막연하게 설명했습니다. 불면증, 식욕부진, 가슴이 답답한 느낌. 의사 선생님은 노련한 의사의 정중한 인내심으로 제 말을 듣고 정해진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얇은 블라우스 위로 느껴지는 차다운 금속의 감촉은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의례적인 행위지만 근본적으로 너무나 내밀한 제스처였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움직이며 제 등과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정중앙에 그곳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너무나 길어서 공포가 차오르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 전문적이고 무심했던 그의 눈이 갑자기 제 눈을 꿰뚫는 듯한 강렬함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대고 중요한 진단을 내내는 사람의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제 현실은 백만 조각으로 깨드리는 말을 했습니다. 박민서 씨, 병이 있네요. 남편분은 모르는 병입니다. 제 첫 생각은 공포였습니다. 암? 희귀심장병?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의학적 연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였습니다. 그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은 동맥이나 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병은 그가 넌지시 말하길 제 검사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 지훈이 한 번도 진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부고까지 이끈 근원적인 고통, 진짜 병은 제 결혼 생활 속의 압도적인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부동반 모임에서 미소를 짓는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몸은 가졌지만 매일 밤 옆에서 자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진 고통. 제 병은 만성적인 정서적 단절의 신체적 진상이었습니다. 지우는 저를 보았지만 제 스토브를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들었지만 제 칭우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깨달았습니다. 제 목이 너무나 크게 소리치고 있어서 제 몸이 그것 때문에 병들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해해 주셔야 할 중요한 점은 김 선생님이 제게 연애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드라마 속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목격자였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제가 상상한 것이 아닌지 너무 예민하거나 부족한지 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회를 갖기 전에 저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위 있는 인물, 과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제 고통의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럼으로써 부인할 수 없는 타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제 고통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심장 소리를 진동으로 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은 단순한 심장박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제갑과 같은 고통을 표현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대의 침묵된 슬픔의 무게를 지닌 단어 한.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깊고 축적된 원망, 분노, 영혼에 자리 잡아 떠나지 않는 슬픔입니다. 그것은 이해받기를 포기한 여인의 한숨입니다. 그것은 실현되지 않은 꿈의 가슴속 무게입니다. 김 선생님의 청진기는 부정맥을 포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한 의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병은 제 몸의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읽히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권력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감정 기상도라고 부르는 운동입니다. 한 달짜리 달력을 가져오거나 당신의 한 주를 나타내는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매일 끝날 때나 특정 상황을 기억할 때 당신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색으로 그 공간을 칠하세요. 논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하세요. 아마도 보이지 않는 순간은 회색으로, 삼켜야 했던 억눌린 분노는 빨간색으로, 슬픔은 짙고 무거운 파란색으로, 드문 순수한 기쁨의 순간은 노란색으로. 목표는 분적이 아니라 시각적 기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기상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두 주 후에 그 지도를 보세요.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을 색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참으로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 스스로 당신의 기후를 읽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는 책입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아름답고 복잡한 한국에서 체인 한자로 쓰인 희귀한 양상봉 특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퍼나 침례 협탁자의 폐를 찾아 있는 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매일 표티를 갈았습니다. 그는 그 위에서 원지를 닦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짓기 위해 그것을 비춰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단 한 단어도 해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영혼의 알파벳을 배우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책을 가지고 들고 언어의 벽득삭상을 인식하고 옆으로 치우는 대신 저를 보고 학자의 권위로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읽혀야 하십니다. 김 선생님의 말, 남편분은 모르는 병이 있네요 는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락이었습니다. 마침내 제 자신과의 싸움을 멈출 수 있는 허락. 그 순간은 10년을 넘게 저를 사로잡았던 감정도 잠을 먹인 자기 무효화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제 고통은 제 마음속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저는 동시 검사인, 변호인,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항상 같았습니다. 유죄, 너무 드라마틱하다는 죄, 너무 긴박하다는 죄, 지운이 제게 제공한 완벽한 삶에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다는 죄. 저는 제 스스로의 고통을 경시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화장실에서 조용히 온후에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진짜 문제가 있어. 저는 제 불행의 깊이를 표현하면 미쳤거나 배은 황답하게 보일까 하는 가시한 계략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의심, 이 만성적 자기 무효화는 그 자체로 병이었고 저를 더욱 고리시켰습니다. 김 선생님의 진단은 의심한 등을 남는 우비당한 힘전세로부터 나온 것으로 대통령의 선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근롱을 받고 그것을 판단하는 대신 이름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도감은 너무 강력하고 압도자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것은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사형에서 감방에서 몇 년을 보낸 죄수가 마침내 무죄라는 단어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모두가 심리학자들이 외부적 검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느끼는 갈증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적 경험, 특히 가장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경험이 실제라는 외부적 확인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의사는 검증 권유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과학과 객관성의 무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남자, 김 선생님에게 느낀 친밀감은 육체적 매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깊고 압도적인 감사함이어서 헌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마침내 안에서 비명을 지르는 아이를 믿어준 자비로운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훨씬 더 신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 고통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그에게 맡길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구세주를 찾는 위험한 느낌이었지만 그 순간 그것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의 물결 속에서 이제 조금 더 맑아진 제 마음은 새로운 흐름, 미묘하고 위험한 함정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단은 동시에 해방이자 새로운 사슬이었습니다. 해방은 제 고통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검증이었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함정은 제 모든 힘과 희망을 치료자에게 이전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매혹적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야. 그가 나를 고쳐줄 거야. 저는
제 앞에 펼쳐지는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무관식을 의사에 대한 의존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나와 제 정신과 안녕이 그 남자의 진료와 지속적인 승인이 달려있는 수동정의 감옥으로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함 주인을 달인 주인으로 바꾸는 것일 뿐이나 결코 제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험을 인식한 것이 제가 감사하며 완전히 빠져드는 것을 막았습니다. 안도감은 진짜였지만 치유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제 몫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식을 강화하고 의존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저는 즉시 자기 공증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의사 앞에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정신적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3단계 해독제. 첫째, 저는 제가 경시하고 있던 감정.
김 선생님의 확인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면서 저는 제 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작위적인 증상으로 저를 괴롭히는 배신자가 아니라 제 내면 지리에 충실한 지도 제 비밀의 해부학적 연대기였습니다. 어깨와 목이 완성적인 통증? 저는 그것이 단지 나쁜 자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오지 못한 삶의 무게, 제가 삼킨 모든 말, 제가 흘리지 않은 모든 눈물의 물리적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불황타주로 돌렸던 그 끊임없는 숨가쁜, 그것은 제 몸이 말 그대로 숨쉴 공간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었고, 감정적 산소가 없는 결혼 생활의 희박한 분위기에 지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를 쓰러뜨리는 피로는 단지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상과 평유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영혼의 전투 피로였습니다. 제 몸은 병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입이 말할 수 없었던 모든 비밀의 충실한 소저였습니다. 제가 겪고 있던 것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신경과학에서 이질부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만성 스트레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에 가하는 마모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당신의 몸에 스트레스 예산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도전을 직면할 때마다 당신은 소액을 인출합니다. 건강한 시스템에서는 휴식과 회복으로 이 인출을 복충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낮은 수준이지만 끊임없이 계속되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의 피상적인 교화를 유지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노력은 제 해산에서 매일 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강요된 미소, 삼킨 한숨, 잠 못 이루는 밤이 결국 일어나지 않은 대화를 되새기는 건 해마다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 빚을 쌓고 있었습니다. 제 병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몸의 바산통치였습니다. 제 시스템이 바란 것이었죠. 예산이 끝났습니다. 계좌가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침묵의 대가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와 함께 가장 해왕적인 계시가 왔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순전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하며 치료 또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치료는 약국 선반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몸을 위한 약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허락이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저를 안에서부터 죽이고 있던 치밀고 있던 혹을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질부하의 해독제는 화학물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글쓰기, 그림, 울음 또는 가장 무서운 것은 정직한 대화라든지 말입니다. 저는 내부 압력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파괴하기 전에 배출 밸브를 열어야 했습니다. 치료는 정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천인 강요된 침묵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영감을 받아 저는 이 해독제의 첫 번째 복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와의 직접적인 대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하여 안전한 기술, 언어적 해독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질질 나온 후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강이 보이는 텅 빈 주차장으로 살을 몰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고 음성 녹음 앱을 열고 떨리는 손으로 빨간색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돌리는 숨통에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저는 시작했습니다. 주윤 씨는 당신은 나를 보지 않아. 저는 쑥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수증기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15년 만에 원만, 상처, 좌절협, 경유, 전해 승진 축하 전용 식사, 침묵의 밤, 그가 저를 깨뜨려 보는 방식이 내일까지 얘기했습니다. 저는 울었고 소리쳤고 욕을 했습니다. 필터 없이, 검열 없이,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걱정 없이. 목표는 오리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단지 제 몸 안에 갇혀있던 모든 말의 독성 부활을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지출스스터 저는 육체적 앙도가 만들겠습니다. 어깨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더 깊게 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치료가 아니었지만 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은 이미지, 제 상태에 대한 비유는 댐이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거대한 콘크리트 댐처럼 지어졌고 가장 좋은 의도로 설계되었습니다. 평온하고 평화로운 호수를 만들고 우리 가족의 안정과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댐은 정의상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 감정, 생각, 필요의 강물은 결코 흐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그 표현되지 않은 물의 압력은
우리 침묵의 콘크리트 벽에 쌓여갔습니다. 제 병, 제 신체적 증상은 구조물이 나타나는 첫 번째 미세한 균열이었으니까 그것들은 경고 신호였고 지진에 앞선 떨림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댐이 견딜 수 없는 압력 하에 있으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붕괴하여 모든 것을 휩쓸고 파괴할 운명이라는 긴급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압력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진료실이 나오며 진단서가 주머니에서 돌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가운데 초기의 안도감은 새롭고 마비시키는 공포, 즉 치유의 딜레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실을 가지고 난 무엇을 해야 할까? 내 병은 이름과 타사성을 얻었지만 그 존재는 이제 내 길에 갈림길을 만들었다. 한쪽에는 대결의 길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침묵의 길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마비시킨 장애물은 두려움이었다. 본능적이고 깊은 갈등에 대한 두려움. 우리 문화에서는 종종 조화, 비상적인 평화가 최고의 선이라고 가르친다. 대결을 피하는 것은 성숙과 지혜의 표시로 여겨진다. 그리고 나는 그 분야에 들가였다. 나는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반복해서 상상했고 모든 시나리오는 재앙으로 끝났다. 내가 주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의사 선생님이 내가 병에 걸렸다고 했어. 우리 사이에 단절 때문에 생전 병이네. 그리고 나는 그의 반응을 1000가지 변형으로 보았고 모두 끔찍했다. 비웃음, 병? 민서야, 드라마틱하게 굴지 마. 그냥 휴가가 필요한 거야. 방사적인 부정? 내 탓이라고? 이 가족을 위해 내가 하는 모든 거 구해. 너가 아픈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또는 아마도 최악은 정중한 무관심, 막연한 고객직과 화지전환. 이러한 시나리오 각각은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무효화를 끝났다. 그리고 두려움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너희가 가진 약한 평화, 이 편안한 침묵이 네 진실이 쌓을 전주임보다 낫다. 침묵 속에서 고통스러워 받는 것이 모든 것을 이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이다. 갈등에 대한 두려움은 병 자체보다 더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이 마비 상태에서 나는 갈등의 본질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거트만과 같은 사람들의 연구에 대해 읽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들은 이 아이디어를 신화로 만든다. 그들은 사랑에 반대는 행모가 아니라 무관심을 읽고 지적한다. 그리고 관계에서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조화의 신호가 아니라 거리감의 정신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연결의 죽음 직전의 마지막 단계이다. 생존하고 번영하는 부부는 결국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라 건설적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는 부부이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나에게 혁명적이었다. 만약 내 폭로가 전쟁의 선포가 아니라면, 대신 그것이 재연결을 위한 필사적인 촌대라면, 만약 내 병이 우리 사이의 형성된 심리가 시간을 가르쳐주는 유의를 담은 달이라면, 대결은 우리의 평화의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있다. 오히려 전직의 기본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이 새로운 관점은 내 딜레마의 축에 굴복다. 말하지 말지의 결정은 그의 반응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온정화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어떻게 할까 보다 각각의 선택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비밀을 지키고 침묵 속에서 지켜나는 것은 최종적인 자기 반의 행위여도 옳을 것이다. 그것은 악무적으로 그의 평화, 그의 연료, 우리 집의 표상적인 조화가 내 건강, 내 영혼, 내 날보다 더 중요하다는데 암묵적으로 도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여주는 병이 영속화시키고 요령으로서의 내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반면 결국 어떻게 되든 말하는 것은 급진적인 자기호선순위의 행위에 갖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내가 일어나서 나는 여기 이해했다. 내 고통은 진짜고 나를 더 이상 그것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커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 공간, 내 목소리, 그리고 관계도 보이고 들릴 관계를 진정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기대의 팔개는 대화의 성공에 크게 반영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걸 시작할 내 근육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었다. 그처럼 기념비적인 과업에 대비하기 위해 나는 즉흥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에게는 계획, 즉 폭로의 각본이 필요했다. 구조와 용기를 주기 위한 3단계 안내서. 첫째, 나는 내 의도를 정의했다. 나는 종이를 가져다가
지훈에게 이것을 공유하는 나의 의도는 비난하거나 고발하거나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도는 도움을 구하고 이해받고 그를 다와 다시 연결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라고 썼다. 이 명확한 의도를 갖는 것이 파괴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나의 다치였다. 둘째, 나는 표현에 대해 작업했다. 막연한 비난 대신 나는 X를 느낀다. Y가 일어날 때,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Z이다. 라는 공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나는 큰 소리로 연습했다. 지훈씨, 나는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느껴요. X, 내가 중요한 것으로 공유하려고 할 때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당신이 그냥 나와 함께 앉아서 아무것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체적이었고 내 감정에 관한 것이었고 명확한 필요를 표현했다. 셋째, 나는 한계를 설정했다. 나에게 매우 어렵고 취약한 것을 공유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탁이 있어요. 내가 대답하기 전에 끝까지 들어주었으면 해요.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허락을 구하고 참여 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무서운 상황에서 나에게 작은 통제감을 주어졌다. 내 마음속에 떠오른 마지막 이미지, 이 선택지를 고려할 힘을 준 것은 수술의 비유였다. 내 병을 지원에게 밝히는 것은 우리 관계에 대한 개흉 수술에 동의하는 것과 같았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할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취약점을 드러낼 것이었다. 그리고 성공의 보장은 없었다. 환자, 즉 우리 결혼 생활은 수술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안, 즉 수술하지 않는 것은 확실했다. 내부의 병, 즉 한과 침묵이 계속 퍼져나가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전이되어 결국 모든 것이 내부에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선택은 위험과 안전 사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기회를 위해 싸울 위험과 느린 죽음의 확실성 사이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싸울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대결을 준비하기로 결정한 후 더 미묘한 새로운 고통이 자리 잡았다. 갈림길의 고통. 진단은 내려줬고 말하기로 한 결정은 준비 중이었지만 그 다음은 내 안의 한 부분, 겁먹고 수동적인 환자는 여전히 권위자가 제시한 치료 계획을 갈망했다. 김 선생님에게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거나 대화 후에 지훈이 마법처럼 변해서 나를 치료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욕은 엄청났다. 그것은 다음의 단계의 마비였다. 진단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때 나는 자기 효금성이라는 개념에 직면해야 했다. 그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완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다. 김 선생님의 진단은 내 자기 효금성에 대한 양날의 칼이었다. 한편으로는 내 고통을 확인함으로써 그것을 돕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환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수동적인 희생자로서의 내 정체성을 고도시키는 위험이 있었다. 나는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치료해야 할 병의 희생자로 나를 볼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회복의 주된 주체로 나를 볼 것인가? 첫 번째 선택지는 편안했고 나를 책임에서 면제시켜주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무서웠고 진정한 기쁨과 지속 가능한 치료에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나를 최종적이고 가장 힘을 실어주는 계시로 이끌었다. 김 선생님은 나를 치료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했으며 그것은 매우 중요했다. 그는 내 고통에 이름을 붙여준 뛰어난 진단가였다. 하지만 그는 치료사가 아니었다. 치유의 힘은 그의 처방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손에 있었다. 나는 상징적으로 그의 손에서 청진기를 받아 내 자신에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내 자신의 심장을 듣는 법을 배워야 했다. 간지 그 박동tum만 아니라 깁돔의 속삭임과 고통의 외침을, 나는 내 자신의 감정적 증상들, 짜증, 피로, 무관심을 내 채워지지 않은 필요에 대한 단서로 해독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환자의 길을 멈추고 내 영혼의 전공의가 되어야 했다. 내 평생 동안 계속될 훈련 속에서 이 아이디어를 덜 무섭고 더 실험적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을 위한 도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주간 의료 처방전.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은 진지함으로 내 영혼이 필요로 하는 비약물적 치료제를 나 자신에게 처방하는 행위. 일요일 밤에 나는 앉아서 한 주 동안의 내 처방전을 쓰곤 했다. 예를 들어 치료제, 치료적인 침묵, 복용량, 화요일 밤에 혼자 카페에서 1시간, 일기장과 함께 휴대폰 없이
적용증, 외부 소음 과부하를 치료하고 다시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또는 치교제, 진실 1일 복용량 이번 주에 1회 적용증,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동의하는 대신 작은 정직한 선호나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 진정성의 근육이 위축을 치료하기 위해 또는 치료제, 직관적 움직임 복용량 금요일에 30분 산책, 목적지 없이 단지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적용증, 마음과 몸의 단절을 치료하기 위해 나 자신에게 처방하는 이 행위는 자기 효능감을 실천하고 구체적이고 관리 가능한 상식으로 내 자신의 치료에 고삐를 지는 방법이었다. 이 새로운 단계를 이끌었던 비유는 나침반이었다. 김 선생님의 진단은 길이 그려진 지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나침반이었다. 몇 년 동안 나는 어둡고 빽빽한 숲에서 길을 잃고 원을 그리고 걷고 지치고 희망이 없었다. 김 선생님은 나를 숲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헬리콥터를 주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내 성에 나침반을 지어주고 말했다. 북쪽은 저쪽이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진실의 방향은 이쪽이다. 숲 밖으로 나가는 길고 힘들지만 이젠 희망에 찬 여정은 여전히 내가 걸어야 할 길이었다. 나는 여전히 장애물을 피하고 내 두려움에 맞서고 아마도 몇 번은 길을 잃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나에게는 방향이 있었다. 내가 빛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 속으로 더 깊이 가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이 나침반, 즉 내 자신을 듣는 능력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도구였다. 그리하여 멸균된 진료실에서 창청진기의 접촉으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진공 민서가 미스터리 한 편의 수동적인 희생자로 들어와 깊고 변화를 일으키는 진실의 소지자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은 결코 약함의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령이었습니다. 그녀의 연구의 가장 깊고 소외된 부분에서 보낸 전령이었습니다. 자기니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주의를 끌기 위해 비명을 지르는 전령.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중심 사상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진단은 아무리 현명한 의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에서 옵니다. 우리 불만, 슬픔, 하는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들이 신체적 질병의 맺힘에 되기 전에 아마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오일이라고 심오한 자기관리와 예방의학의 형태일 것입니다. 공중에 앉는 마지막 질문은 더 이상 민성의 남편이 그녀를 이해할 것인지 또는 김 선생님 그날을 책임할 것인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것이고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병의 이름을 알았으니 당신 자신의 치료를 시작할 의의가 있습니까? 매일 당신을 약을 먹을 규칙이 있습니까? 우리 국가에서 진돗개는 맹렬하고 흔들리지 않는 충성의 상징입니다. 일단 주인을 선택하면 그 충성은 업셋, 압솔루트, 절대적입니다. 몇 년 동안 민서의 충성은 외부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의 무난함, 남편의 편안함, 완벽한 가족의 이미지. 진단은 그녀를 새롭고 급진적인 충성의 선택에 직면하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조용히 변들게 하는 시스템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진돗개처럼 자신의 진정한 주인, 자신의 건강, 자신의 진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존재에 맹렬하고 흔들리지 않게 충성할 것인지입니다. 최종적인 충성은 항상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이 종업한 평과 확인을 찾는 이야기가 당신에게 뭔가를 건드렸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 자신의 심장은 당신에게 무엇을 들려주려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데 도와줄 만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